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범주화와 자기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에서 범주를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더 추상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 간의 경계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게요. 여기에서는 신화와 터부의 개념을 사용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한 개인의 특성 이런 데서 기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집단을 한번 경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와 터부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터부, 타부 이러다가 타부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고 터부로 되어 있어서 제 한국말의 한계를 또 한번 느낍니다. 신화는 공동의 믿음, 기원, 인간의 희구, 원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존재를 빌어, 초월적인 존재를 빌어서 하게 하는 이런 기원을 반영한 것이라면 터부는 공동의 금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집단 간의 가치체제상의 경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것이 특별하게 꼭 차별적인 거, 이해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허용과 금지만으로도 충분히 경계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 신화가 적지 않이 있을 텐데 아마 존재하는 신화의 1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집단은 나름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신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야기죠.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그런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조건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구술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에서는 비범한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되는 거거든요. 초월적인 존재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먼 태초의 사건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 이전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기록과는 상관없이 먼 태초의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화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전승되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먼 과거에 일어났을 법한 일을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사실이라고 간주하면서 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이야기고요. 사실이라고 간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화는 그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지적인 관점에서 신화론을 설명할 때에는 신화란 어떤 현상들의 원인이나 사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경우에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그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으로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초월적인 현상이나 존재를 가져와서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신화는 아닙니다만 옛날 이야기. 지하세계에서 빛이 없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듣자 하니 지상 세계에는 해와 달이 있다. 그래서 그 불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의 왕이 용감한 자를 뽑아와라. 불계가 왔어요. 용감하다. 오케이, 가서 해를 가져와라. 불계가 지상으로 나가서 해를 묵니다. 해를 물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물어요. 또 뜨겁네. 다시 물어요. 또 뜨겁다. 결국 포기를 합니다. 지상 왕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달이라도 가져와라. 네, 달을 가지러 갑니다. 달을 묵니다. 근데 달은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서 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가 시려요. 내려놓습니다. 또 물어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가 시려요. 못 물어요. 또 안 돼요. 돌아와서 너무 시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일식과 월식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해가 없어져요.
나타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가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죠. 불개가 뭔 거래? 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불안이 스토리를 통해서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체성의 개념은 그 집단 성원들의 문화의 소산이고 집단의식을 있게 하는 것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그러한 문화들, 의식주부터 시작한 다양한 문화들이 그 집단 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집단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단의 정체성인 거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정체성은 문화와 관련된 에브리싱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 거죠. 이때 체계를 이루는 요소는 생활 양식, 그러니까 집단의 사회, 정치, 경제, 집단원의 수, 힘, 질, 서로 공유하는 기호체계, 상징체계, 집단의 역사, 과거, 기억, 전설, 신화, 관습, 행위, 집단 사고, 집단원의 기본 인성, 타 집단과의 관계, 집단원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산물,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의식주, 관혼상제,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 언어, 상징체계, 이 모든 믿음체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요소들은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주어서 체제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문화 체계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요. 이 동질감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타 문화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이질감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동질감의 경계, 그 부분이 정체성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서 온다면 신화는 한 집단이 오랜 기간 동안 전승해온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기억이고 그와 동시에 관습과 가치관이고 그리고 원하는 일, 희구하는 바 이것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의 진실,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게 공통의 기억이고 오랜 기간 공통적으로 바래왔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 집단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의 난생신화와 같은 특정한 신화 구조 이런 것들은 공유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이나 스토리의 진화, 맥락,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기억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범주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자기 고향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선민사상도 결국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롯되었다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군신화, 신화 많죠. 단군신화, 신의 아들, 하늘의 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신실을 열고 있다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호랑이와 곰, 그 다음에 그 중에 사람이 된 옥류와 결합해서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스토리는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곰 토템, 산악신앙 이런 보편적인 양상도 보입니다. 토템과 산악신앙은 시베리아 지역, 그 다음에 동북아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기록이 가장 오래되었고 응제시주 1462년에도 등장을 한다. 다양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스토리에 대한 기억들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나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 스토리에 마늘을 먹어서 곰이 사람이 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나눈다는 점에서 단군신화는 여전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 단군신화 말고도 몇 가지의 신화를 더 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몽이죠. 해모수가 화백의 딸과 결혼을 해서 주몽을 낳게 되고 주몽은 금화왕의 형제들과 갈등을 빚다가 남하에서 고구려를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역시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주몽을 낳게 되는 것이죠. 비슷하게
신라 시대, 신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건국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이야기죠. 육부족의 측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산이 환하고 갔더니 백마가 붉은색 알을 낳고 거기에서 나온 아이가 있었다. 근데 아래에서 나와서 박이라고 짓고 혁거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고요. 같은 날 마을의 우물에서 용이 딸아이를,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배필로 삼아서 신라의 건국 신화로 삼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억입니다만은 저는 박혁거세 신화 이야기를 건국 신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단군 신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냐면 박혁거세 이야기는 사실은 신라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어떤 건국 신화였던 것이고 여전히 경쟁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텍스트에서는 경쟁적인 한 곳의 신화처럼 비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박혁거세의 신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단군 신화를 더 많이 등장시킴으로써 하나의 커다란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화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자의식을 가지게 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거기엔 분명히 주관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화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범주와의 과정 그리고 자기 고향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